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모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보신 영화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입니다. 2,5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였고요. 국내에서는 81만 7,299명이에요. 이 정도면은 웨스 앤더슨의 작품 중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웨스 앤더슨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제 평론가 분들이 웨스 앤더슨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좋은 평가, 그리고 좋은 이미지, TV에서 소개도 많이 됐었는데, 근데 이 웨스 앤더슨의 작품이 그동안은 그렇게 좋은 흥행을 내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렇게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작품만 유독 흥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작품에 비해서 뭐 아주 압도적으로 재밌다거나 아주 뭐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는데, 아무래도 웨스 앤더슨의 작품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작품은 또 그렇게 터지진 않았죠. 그래서 81만 명 정도가 들었고요. 레이프 파인스, 토니 레볼로리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배우들이 오히려 뒤에 있는 배우들이 이름값이 훨씬 더 셉니다. 시어샤 로넌이라든지 윌럼 더포, 에드워드 노튼, 주드로 이런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원래 이 웨스 앤더슨 작품에 나오려고 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오고 싶어하는 배우들이 이제 줄을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감독은 웨스 앤더슨입니다.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웨스 앤더슨이 어떤 감독인가 하면 이제 작가주의 감독이다, 그 다음 독립영화 감독이다, 인디 감독이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작가주의 감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가 동의합니다. 왜 작가주의라는 말에 왜 동의하냐면, 이 작가주의라는 거는 결국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면 그게 작가주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주의 영화랑은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어떤 몇 개의 레퍼런스를 놓고 그냥 비슷비슷한 영화를 만들어내면 상업주의 영화지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어떤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작가주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웨스 앤더슨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작가주의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독립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사람들의 해석이 되게 많이 갈라져요. 이제 인디우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에서 이제 인디 스타일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인디우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스 앤더슨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같이 언급되고 있는 감독들이 이제 토드 헤인즈라든지 혹은 짐 자무시 같은 그런 감독들이에요. 대부분 다 인디 느낌 나는 그런 감독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디즈라고 보기 어렵다, 혹은 이 사람이 독립영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독립영화에 대한 이런 개념 정의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립영화라 하면 결국은 돈을 안 받는 게 독립영화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정적 독립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라이너가 영화를 만드는데 제 돈 한 100억을 쏟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100억짜리 영화라도 독립영화인 거죠. 그런 영화는 없겠지만, 그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아무튼 그런 경우엔 독립영화잖아요. 근데 제가 한 30억짜리 영화를 만든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와서 다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받고 하면은 그거는 독립영화가 아니죠. 일반적인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 독립을 했느냐의 여부가 독립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그럼 이 사람의 영화 스타일을 독립영화가 아니면 뭐라고 봐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디즈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예술영화 감독, 이런 굉장히 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분류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독립영화 관련된 서적이나 이런 기사나 이런 걸 읽어봐도 웨스 앤더슨은 잘 언급이 안 돼요. 이렇게 유명한데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이 언급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작품들이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어넣기에는 너무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만든 영화들이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우리가 확립해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지금의 어떤 독립영화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작품들은 이제 데뷔작이죠. 바틀 로켓입니다. 우리 해석할 때 그 번역 들어올 때 바틀 로켓으로 들어와서 바틀 로켓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러쉬모어, 그 다음에 로열 텐더바움,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즐링 주식회사,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문라이즈 킹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GV를 하려고 했던 작품은 문라이즈 킹덤이었는데 흥행을 고려해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했습니다. 이 스타일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바틀라켓 같은 작품을 생각해보면 흑백 영화죠. 이 시절에 나온 흑백 영화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텍사스 대학교를 나왔어요. 텍사스 주립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난 친구와 이제 같이 만든 영화가 바틀라켓이죠. 근데 이 영화는 이제 바틀라켓이 뭐냐면 폭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폭죽이냐면 이 영화의 뒤에 장면에서 이제 자동차에서 이렇게 폭죽 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틀라켓이기도 하고 이 바틀라켓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젊은 청춘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폭죽처럼 쏘아 올리는 그리고 덧없는 그런 거. 한번 쏘고 나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 바틀라켓 같은 삶을 얘네들이 삽니다. 이 바틀라켓 같은 삶이 형성화된 게 바로 얘네들이 강도를 하는 거죠. 은행 강도를 해요. 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하고 나서 폭죽을 터뜨리죠. 그런 어떤 젊은이의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틀 로켓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요 작품으로는 바로 이 로열 텐더바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 로열 텐더바움에서는 웨스 앤더슨의 스타일이 완전히 정립이 돼요. 그래서 바틀 로켓이랑은 또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는 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즐링 주식회사는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을 인도에서 달리는 그 열차 안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다즐링 주식회사. 지금 그리고 이 영화들을 보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주인공들이 남성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남성이 2명 혹은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특히 이제 요게 이제 그 문라이즈 킹덤이죠. 문라이즈 킹덤 같은 경우는 소년과 소녀의 로맨스 코미디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되게 즐겁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고 웨스 앤더슨에게 관심이 생기셨다면 문라이즈 킹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 영화에서도 좀 약간 잔인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좀 폭력적인 장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폭력적입니다. 요것보다는 좀 낮아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 이게 영화가 좀 귀여워서 그렇지 폭력적인 장면은 되게 폭력적인 겁니다. 손 잘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죠. 자, 오늘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사실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얘기할 때 이 호텔은 자주 나오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 영화를 보다 보면은 여행자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호텔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호텔은 어떤 곳이냐면 그야말로 누가 봐도 미니어처로 만든 그런 아주 예쁜 곳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이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장면이 굉장히 좀 독특한 장면이라서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다 다르죠. 시선이 전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보이죠? 엘리베이터맨은 굉장히 독특한 자세로 늘 저 자세로 서 있습니다. 늘 저 자세로 서서 위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마담 D와 그리고 마담 D 옆에 있는 구스타브는 같은 곳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제로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사실 대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칭이라는 게 보통은 좌우 대칭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상하의 대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그런 호텔이죠. 이 호텔을 굳이 이런 어떤 미니어처의 기법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이유는 이게 그리움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기를 기차가 쭉 올라가서 찍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모티프를 받은 것이 바로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작가예요. 이 작가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듣보잡 작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슈테판 츠바이크는 아마 근데 작품은 어느 정도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암흑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블러드 메리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전기 소설을 많이 쓴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고 1942년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작품들 중에서 특히 자신의 회고록 이런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한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친구가 이제 음악가였고 둘이 오디션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치당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출신이니까 그쪽 독일 쪽이죠. 나치당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괴벨스를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 탄압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망명을 떠납니다. 거기 독일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망명을 떠났어요. 근데 망명을 떠나고 나서도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을 보고 절망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죽었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그 주브로브카 공화국, 그 공화국의 모습이 이제 슈테판 츠바이크가 살았던 그런 세계와 닮아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람 웨스 앤더슨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은 웨스 앤더슨인데 웨스 앤더슨이 슈테판 츠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작품은 사실은 문학 작품에 대한 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영화의 초반에 나오는 이 작가 관련된 거죠. 영화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작가가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녀가 일단 책을 들고서 나오고 작가가 TV에서 얘기를 하면서 쭉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끝날 때 다시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있었던 장면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액자 안에 액자가 있고 그 액자 안에 다시 액자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허구야. 허구 정도가 아니라 진짜 허구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작가 흉상이 나오고 작가에게 책을 갖고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슈테판 츠바이크의 어떤 문학 세계를 탐구하려는 그런 어떤 감독의 자세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작가가 자신의 어떤 문학 세계를 설명하고 TV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는 뭐 작품을 쓸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드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주드로는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너무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탈모가 탈모가 좀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충격을 좀 받았다. 주드로가 저렇게 아저씨가 되다니 이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헐리우드 배우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 탈모를 그냥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배우들이 탈모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식을 많이 하는 거죠. 이식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좀 헐리우드 배우들은 이렇게 이식했다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벗겨지면 벗겨지는 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사는 걸 많이 봤고, 그래서 사실 이 배우들의 그 시기를 막 이렇게 머리 어떤 이마의 전선이 어디까지 밀렸는가를 보고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이 브루스 윌리스 같은 분은 더 이상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주드로가 나와서 작가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네, 제로 무스타파를 만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대충 늘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화면비가 변하고 있다는 거. 그죠? 화면비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영화가 보여주는 시대에 따라서 화면비가 변하죠. 이 화면비가 변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에는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그 비율로 되어 있다면 갈수록 이제 화면이 좀 좁아지면서 과거로 들어가면서 액자 속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구성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네, 이야기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역시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슈 구스타브입니다. 웨스 앤더슨의 작품을 얘기할 때 웨스 앤더슨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작품은 상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 문화? 고급 문화 안에 저급 문화를 섞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몰라이즈 킹덤 혹은 테넌바움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언어를 사용할 때 고급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 안에 저급스러운 말을 섞어요. 그러니까 되게 존댓말로 하면서 이렇게 욕 한번 섞어서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에 무슈 구스타브예요. 이 구스타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류 문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댄디즘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댄디즘?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세련된 멋으로서 자신의 그 정신적 세계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게 이제 댄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구스타브가 표현하고 구스타브를 통해서 구현하려는 게 바로 댄디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션이라는 게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요소인 건데, 근데 구스타브의 패션은 자신의 어떤 정신적, 지적 우월함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이제 댄디즘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구스타브는 그런 인물입니다. 딱 봐도 댄디하죠. 이 배우가 여러분 이 배우가 어디서 나온 배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배우가 쉰들러 리스트에서 나치 장교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들은 그 나치 장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나치 장교로 나왔다가 여기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입니다. 이 사람이. 네. 그거 보시면은 이 사람 분장한 거 나와요. 여러분들 볼드모트가 여기서 이게 호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배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되게 배우로서 되게 연기파 배우로 알려져 있고 되게 유명한데 되게 유명하고 진짜 연기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을 못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아카데미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고 여기서도 엄청 매력적으로 나왔었고요. 참고로 쉰들러 리스트 때는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못 받았습니다. 그때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리암 니슨이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의 모습입니다. 이 무슈 구스타브라는 캐릭터는 호텔의 지배인이죠. 네, 지배인으로서 호텔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호텔 그 자체. 내가 곧 호텔이고 그 호텔이 나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정신적 우월함과 댄디함이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 속에 있죠. 이 사람이 수호하려고 하는 질서와 이 사람이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교양 이런 것들은 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과거 질서의 수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과거의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의 변동 앞에 섰다. 이게 이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우리의 제로입니다. 이 제로는 그냥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는 흔히 나오는 소년 캐릭터입니다. 소년 캐릭터고 되게 순진무구하죠. 어린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이고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친구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게 사실은 뭐 흔히 나오는 거예요. 이 제로와 구스타브의 이런 관계는
웨스 앤더슨 월드에서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공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어떤 하나의 씬만 봐도 웨스 앤더슨의 약간 미칠 듯한 대칭을 볼 수 있죠. 그냥 어떤 한 장면을 그냥 영화의 아무 장면이나 그냥 캡처를 해도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완벽주의에 가까워요. 예전에 겟아웃 할 때 겟아웃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대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웨스 앤더슨은 그보다 좀 약간 더 변태적으로 잡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잡혀 있는 모습이죠. 이게 호텔 로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그 호텔이 그 자체로 뭐라고 할까요? 몇 가지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호텔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호텔은 굉장히 분주한 공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류사회, 상류문화와 하류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호텔은 굉장히 아름답고 교양 있고 아주 멋진 호텔이지만 여기에서 뛰어다니는 제로는 의자를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자를 들고 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허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허세. 이 허세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토록 뛰어난 호텔인데 네, 여기 써 있는 저 문구들을 보세요. 뛰지 마세요.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는 이쪽, 뭐는 이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라고 되어 있는 장면들입니다. 사실은 이 호텔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구들이에요. 되게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스타프가 추구하는 세계의 어떤 질서, 어떤 이 질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구스타프가 바라는 것 이런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공간들, 철저하게 계산된 공간들, 호텔 안의 공간들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호텔 로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이제 구스타프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공간, 생활하는 공간, 객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래에는 이게 목욕하는 곳이죠. 수영장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오른쪽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고 저 공간마다 나오는 내용과 인물들을 되게 철저하게 배치를 해서 이런 공간을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 다음에 가장 이 영화를 보면 제일 먹고 싶어지는 게 바로 맨델스의 빵입니다. 여기서 보면 맨델스의 빵은 너무너무 예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주 예쁜 빵, 정말 먹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쁘게 만든 그런 어떤 쿠키나 빵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맛있겠다? 그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일단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걸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쁘니까. 그럼 먹죠. 대부분은 먹습니다. 먹고 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쁘고 이 아기자기한 그것들은 되게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다페스트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아기자기한 모습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아주 아기자기한 이 장면들은 대부분 허망함을 품고 있어요. 마치 이 맨델스의 빵과 같은 거죠. 너무너무 예쁘지만 먹고 나면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리고 먹고 나면은 나에게는 배부름이 남죠. 분명히 그 예술품처럼 만든 것이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과 예술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먹고 나면은 나의 어떤 생물학적인 배부름, 포만감에 지나지 않게 되죠. 동물적인 만족이 남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류 문화 안에 담겨있는 하류 문화라는 게 이 어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맨델스의 이 아름다운 빵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장면에서도 이 완벽한 대칭,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냥 요거는 제가 캡처를 안 했어요. 그냥 요 장면들은 저희 편집자님이 그냥 캡처를 해서 주신 건데 아무거나 찍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찍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죠. 사람을 가운데 놓고 옆에 두 사람이 있고 빵들도 가지런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들이 이렇다. 자, 스토리를 보시면 이제 마담 D의 죽음입니다. 네, 마담 D가 죽으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마담 D와 이제 구스타브의 대화를 통해서 구스타브가 어떤 인물인지가 잘 드러나고 구스타브가 이제 마담 D와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스타브의 어떤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구스타브는 되게 매력적인 남성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댄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개성이 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의 보는 모든 여자들에게 다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대부분 작업을 겁니다. 시얼사 로넌 아가사죠. 아가사에게도 처음 봤을 때 작업을 걸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만나면 작업 거는 그런 인물이고 변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 거고 이 마담 D는 그거에 매료된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구스타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하여튼 마담 D가 죽고 마담 D의 집으로 가게 되면서 모든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열차 사건을 만나게 되죠. 이 첫 번째 열차 사건에서 만났던 이 군인들, 얘네들이랑 만났을 때랑 똑같은 사건이 뒤에서도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처음 이 군인들과 만났을 때 이 제로가 당한 것은 부당한 대우였잖아요. 그 부당한 대우였는데 그 부당한 대우에 맞선 게 바로 구스타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스타브의 어떤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양과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이 호텔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스타브의 방식이 통하는 세계와 통하지 않는 세계로 구분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통해요. 사실 이 시기까지는 구스타브가 하는 방식이 통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군인들이 똑같은 옷을 입은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구스타브의 방식이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구스타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죠. 네. 마담 D의 살해 용의를 받고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을 때, 애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구스타브의 젠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젠더라고 하기 좀 그런가? 아무튼 자신의 어떤 이 사람이 퀴어인가라는 거죠. 그 중간에도 그런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나보고 게이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넌 양성애자잖아 라고 대화하는 장면이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적 지향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스타브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은 성적으로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자신의 어떤 사회적 성이라고 해야겠죠. 그 사회적 성을 하나로 이렇게 딱 규정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거는 웨스 앤더슨 작품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웨스 앤더슨 영화가 되게 남성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근데 그 작품 속에서는 흔히 이런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 성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구스타브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서도 매우 성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스타브가 호텔에서 보여줬던 많은 미덕들이 호텔 밖에서도 보여지는데, 하나는 그가 매우 원칙주의자이고 용기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성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실성은 아예 몸에 배서 그게 꼭 내가 일하는 곳이나 집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성실한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어딜 가서도 일을 잘하고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의 집념과 성실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상류 문화와 하류 문화의 만남, 이런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그림 그리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 죄수는 굉장히 모습이 그렇게 그림을 배운 사람 같진 않아요. 교육을 받은 사람 같진 않습니다. 아주 무섭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데 이 구스타브가 지적하는 지점은 선의 아름다움이죠. 야, 너 선 되게 예쁘게 그리는구나. 전혀 다른 지점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 지적을 받은 그 사람은 되게 수줍게 웃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상류 문화와 하류 문화의 어울림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약간 사랑스러운 장면이죠. 그럼 빵 터지는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감옥에서 등장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탈옥 장면이 나옵니다. 이 탈옥 장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바라보고 또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나 이런 것처럼 탈옥을 하게 되는 장면이죠. 네. 그 다음에 이 탈옥 장면에서 나오는 이 흐름들이 너무나 재밌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어떤 추격전이라든지 빠른 진행 같은 경우는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탈옥에 성공했고 그 탈옥한 두 사람을 쫓는 사람이 바로 조플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조플링은 살인청부업자죠. 네, 아주 명확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정말 잔인하게 고양이까지 죽이는 그런 인물. 고양이를 죽인다는 데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올 때도 보면은 거의 터미네이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압도적인 인물인데 얘가 쫓아오게 되고 네, 두 사람은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도망칠 때 그 많은 대화들을 나누잖아요. 그 많은 대화들을 나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영화를 관통하는 몇 가지의 주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문학적인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좀 이따가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보면서 너무 신나게 봤던 장면이에요. 이거는 옛날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혹은 게임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고 이제 네, 십자열쇠협회죠. 십자열쇠협회가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이 도망치는 장면에서 십자열쇠협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되게 엄청난 그런 조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상의 조직입니다. 네, 십자열쇠협회는 현실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이 환상 속의 세계,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한 세계잖아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세계는. 그 세계 속에는 이런 십자열쇠협회 같은 협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영화를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되게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봤자 호텔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모임인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연대,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런 질서가 바로 구스타브가 추구했던 과거의 힘이죠. 그래서 그 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어떤 전통적인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스타브는 죽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구스타브가 죽는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구스타브가 죽는 건 보여주지 않고 그는 밖에 나가서 처형당했다라고 말하고 끝나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실제로 그가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게끔 하려는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구스타브는 죽은 거죠. 자, 그렇습니다. 구스타브.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구스타브랑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제로 무스타파가 그 구스타브의 삶을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앞에서 구스타브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뭐 허영이 있고 뭐 금발이었고 뭐 천박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질서입니다. 과거의 힘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웨스 앤더슨이 추억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열쇠협회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어떤 조직적인 힘이라든지 혹은 내가 정의를 요구하고 어떤 질서를 요구하고 이렇게 절차를 요구했을 때 상대가 들어주는 그런 거. 그런 어떤 구스타브가 추구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의 세계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만나고 굴복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구스타브가 죽었다는 거는 내가 그리웠던, 웨스 앤더슨이 그리웠던 옛 시대가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시예요, 시. 이 장면은 시를 암송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다시 보실 건가요? 다시 보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시를 여러 번 읽습니다. 참고로 이 시는 실제로 있었던 그런 민요에서 따온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창작인 시도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읊을 때마다 시를 끝까지 읊질 못해요. 항상 중간에 거의 한 끝날 것 같은데 중간에 끊겨요. 조플링이 위에서 막 쿵쿵쿵 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갑자기 부른다든지, 제로가 듣고 있다가 빨리 가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가 다 끊깁니다. 그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예술과 신미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가치가 바로 구스타프가 좋아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 아름다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 거고, 이제 구스타브는 죽었고, 그 다음에 작가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자, 요거는 앞부분에 처음 들어갈 때 했던 장면의 역순으로,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고, 이제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이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사실 구스타브가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과거의 질서, 과거의 가치, 예술과 아름다운 문학, 교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어떤 예술 따위 알지 못하는 그런 폭력에 의해서 나치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살당한 거죠. 하지만 소녀는 책을 들고 있고, 즉 문학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문학의 불멸성을 말하는 겁니다. 문학은 불멸하고 그 문학 속에 있는 가치를 기억하고 있는 소녀가 있고, 작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작가를 기억하는 소녀를 통해서 이 문학의 아름다움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뭡니까? 십자 열쇠 협회의 열쇠들이죠. 그 열쇠를 걸어주잖아요. 즉 그 십자 열쇠 협회는 이미 다 사라진 과거의 그런 유물인 것 같았지만, 아직도 그 십자 열쇠 협회를 기억하고 있는 이가 있고, 그 열쇠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이거는 유지된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나오는 주브로브카 공화국이라든지, 뭐 여기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상상한 거예요. 없지만 있었을 것 같은 걸 상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세계가 있었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과거의 총합, 내가 생각하는 과거의 가치의 총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을 또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실제의 과거를 그리고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실제의 과거는 아닐 거예요. 작가가 상상해서 그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920년대를 상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1920년대 한국이 조선, 그 당시 조선이라고 해도 그거는 제 머릿속에 있는 조선이잖아요. 이미 가공된 것일 겁니다. 근데 저는 아예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의 약간 그런 오리엔탈한,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오리엔탈한 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독특한 나라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국한은 무궁한데 막 이렇게 중국용 날아다니고 벚꽃 펴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서 뭐 하면은 뭐 이름은 아무거나 붙이면 되잖아요. 오리엔탈 공화국 이렇게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류의 상상, 존재하지 않지만 내가 그리워하는 것, 내가 그리워하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나라, 그리고 하나의 호텔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스 앤더슨이 좋아하는 가치가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구스타브였고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요쯤에서 마무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마무리죠? 네, 마무리입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영화표를 2장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이득입니다. 질문, 네. 마지막에 기차씬에서 무슈 구스타프 죽기 전에요. 그때 갑자기 화면이 블랙으로 바뀌잖아요. 흑백으로. 거기에 대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흑백으로 변하는 거는 역시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극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걸로 쓰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흑백으로 바뀌면서 이제 색을 잃어버린 세계, 무색무취한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웨스 앤더슨의 인터뷰집을 보다가 그 감독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을 엄청 좋아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확실히 그런 사운드 트랙이라든지 긴장감을 뭔가 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번 영화에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웨스 앤더슨이 영향을 받은 감독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텍사스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이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윌슨일 겁니다. 그 사람이랑 이제 많은 이걸 했다고 해요. 뭐 영화 토론을 많이 하고 영화 보고 나서 토론하고 이걸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언급됐던 감독이 히치콕이에요. 히치콕도 있고 뭐 다른 감독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히치콕스러운 장면을 찾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영화는 좀 다른 걸 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깊은 긴장감이라든지 히치콕스러운 표현을 한 건 잘 없는 것 같고, 사실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웨스 앤더슨 특유의 그 귀엽고 발랄한 느낌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히치콕처럼 볼 수 있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라이언님 좋은 영화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연도랑 뭔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나 죽음을 당하는 게 군인에 의해서라든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잔인하거나 그렇기보다 좀 아기자기하게 동화처럼 그려낸 부분에서 어떤 감독이 의도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슈테판 츠바이크가 자살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린 세계가 이렇게 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그 나치라고 하는 잔인한 어떤 국가적인 폭력 앞에서, 그리고 어떤 모든 걸 몰개성하게 만드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폭력 앞에서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가 변하는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부다페스트 호텔에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스타브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그리려고 한 거죠. 즉 구스타프를 무너뜨린 거는 사실 이거는 마담 디의 유산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구스타프의 세계를 무너뜨린 것은 구스타프랑 전혀 무관한 정치적인 움직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라는 아주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인간은 얼마나 지킬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려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기자기하게 그린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총격전 같은 경우는 진짜 웨스 앤더슨이 되게 신나서 만든 그런 장면 아닙니까? 총격전을 보면은 이제 빵 터지는 장면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총격전을 이렇게 웃기게 한 거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로 내려오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웨스 앤더슨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그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사과를 든 소녀가 이제 뒤바퀴 이제 나체 여자 둘의 사진 그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 둘의 약간 의미 같은 게 부여된 건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자.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 그림은 사실 원래 그 사과 그림, 원래 있었던 사과 그림도 실제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화가의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 쪽에서는 그렇게 잘 알진 못하기 때문에 유명한 그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 그림이 가지고 있는 거랑 그 뒤에 이제 있는 그림, 이제 여성 둘의 나체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 그림은 이제 현대 미술가가 직접 이 영화를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 두 개의 그림의 차이는 아주 명확한 거죠. 그 마담 디가 남겨준 그 그림의 어떤
그 상류문화적인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갖다 준 그림은 아주 하류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그게 두 개가 뒤바뀌었을 때 사람이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쪽 사람들의 허영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네는 다 껍데기에 불과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웃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저는 서둘러 올라갈 테니까요. 네, 거기서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